안녕하세요. 3월 3주차 해부생리학 원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주차 첫째 시간에는 세포 대사 작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혹시 연이어서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득이하게 첫째 강의를 듣고 또 조금 시간을 두고 두 번째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복습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포 내에서 원료는 많은 어, 횟수를 거듭하여서 화학 반응을 하는데 이러한 필수적인 연속적 반응을 우리는 대사작용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사작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동화작용, 두 번째 이화작용. 예, 제가 이것을 외울 때 이화여대에 가면 어떻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방출한다. 그리고 동화작용은 간단한 물건에서 크고 좀 더 복잡한 물건을 생성하는 반응으로 해서 이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요? 예, 에너지를 간단한 데서부터 출발하고 큰 것에 생성하는 반응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화책을 읽었더니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외우면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자 익히기 쉬운 그것으로 해서 대사작용에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그리고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무기물질이 아니라 유기물질에 있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유기물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했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책에는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탄수화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빵, 파스타, 젤리 이런 것들이 이제 탄수화물에 속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것들은 탄소 C, 수소 H, 산소 CO,로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당이 하나일 때는 단당류, 당이 두 개일 때는 이당류, 그리고 많을 때에는 다당류 세 가지 종류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제 그 단당류 중에서도 즉시 사람이 에너지원으로 즉시 세포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포도당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포도당을 이용하는 그 경로도 우리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포도당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혈당 조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전이라고 우리 책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니, 부모님의 그 종합금진 받고 오시면 금진표를 가지고 오시면 착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도 저밀도 지질 단백은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고밀도 지질 단백은 HDL로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여러분이 혈액 내에서 콜레스테롤의 20-30%를 차지하는 고밀도 지질 단백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이 나오는데 단백질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신체에서 가장 풍부한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없었으면 안 될 그러한 것이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생성된 것인데 아미노산은 20여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반반 필요한 아미노산, 불필요한 아미노산 하지만 둘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단백질이 나오면서 요소에 생성되고 또한 우리 몸에서 배설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책 61조 그림 4-6에서 있었던 거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있어서 DNA, 단백질 합성과 DNA에 대한 내용들, 뉴클레오티드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mRNA, tRNA 약간 여러분이 그래도 고3이나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을 만한 그런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5장을 뛰어넘어서 5장은 어쩌면 여러분이 2학년 초나 뭐 이렇게 후반에 가셔서 기초 미생물 아니면 병리학을 하면서 그 5장에 있는 미생물은 할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5장은 건너뛰어서 바로 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직과 막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 시간에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여러분 세포라고 배웠습니다. 이들 세포가 모여서 조직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통이 되는데 12가지 계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관계가 모여서 사람 유기체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공통된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화를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가 되고 또한 외분비계, 내분비계, 비뇨계 등 많은 활동 분야들이 이제 모여서 생명체를 이룬다고 또한 배웠습니다. 이러한 세포에서 개체로 단순히 발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 단계별로 특화된 기능을 가지면서 발전한다고 하였고요. 또한 여러 세포와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개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세포가 몇 개나 모여야 조직이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또한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갑자기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세포가 몇 개 이상 모여야 조직이 된다는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조직은 비슷한 모양의 세포가 모여서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티슈, 형님 이렇게 하는 그 깍두기 형님들이 모이는 조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티슈라는 조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직은 신체에서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의 특수화된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러한 티슈와 멤브레인 막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 조직의 4가지 기본 유형을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거고요. 상피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고 결합 조직의 특성과 기능 유형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또한 근육 조직과 신경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손상 후에 조직이 어떻게 복구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점막과 장막을 구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네, 이 시간에는 조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건데요. 영어로 티슈가 되겠죠. 티슈 하니까 우리가 왜 식탁에 놓여 있는 티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그 화장지가 또 이렇게 티슈가 됐을까요? 네, 혹시 질문을 가지시는 분 있으실까요? 의문? 예. 자, 그렇다면 이 조직은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의 집단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의 집단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직을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할까요? 조직학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요? 예, 히스톨로지라고 되어져 있어요. 히스토리가 이제 생각나는데요. 히스토리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예, 역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것은 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조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알고자 하는 학문이 조직학이 아닐까 합니다.
예, 다음은 조직의 그 네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피 조직, 두 번째 결합 조직, 세 번째 신경 조직, 네 번째 근육 조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직을 4대 기본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이 네 가지 조직은 그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 네 가지 그 조직들이 어떠한 이제 기능을 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피 조직입니다. 상피 조직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혹시 아시고 계신 분? 네, 상피 조직은 연속적인 시트를 이제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상피 조직하면 피부 이렇게 바로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상피 세포는 우리 몸에 있어서 구강이나 호흡기, 생식기 같은 대부분의 이제 내부 공간을 따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체 86쪽에 보시면 상피 조직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층이냐 중층이냐 나와 있는데 요 표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단층에는 단층 편평, 단층 입방, 단층 원주, 거주 중추 원주, 그리고 중층에는 중층 평평 이행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뒤에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다룰 건데요. 이 상피 조직은 우리 몸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입, 호흡기, 생식기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내부 공간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피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에 있어서 이 피부는 햇빛과 질병, 세균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여과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비를 하는 역할을 또 하고요. 마지막 물질 운반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운반을 시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외에도 호르몬과 효소를 분비하는 샘을 형성을 합니다. 샘, 그랜드 선이라고 하죠. 이러한 샘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상피 조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피 조직은 무엇과 비슷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피 조직은 우리 이제 그 바닥 화장실에 놓여져 있는 타일 있죠. 바닥에 타일처럼 연속적인 시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앞뒤로 좌우로 다 이제 시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두 개의 표면 중에 바깥면은 어딘가에 붙어 있지 않고 상피의 밑쪽 바닥면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닥막 쪽에 이제 붙어 있는 거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혈관이 없어서 영양 공급을 위해서는 어디에 있냐? 상피 조직의 아래에 있는 우리 말하는 결합 조직의 혈액 공급에 의존을 해요. 이 상피 조직은. 그래서 혈관이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상피 조직의 분류예요. 여러분 책 이제 그 87쪽의 그림에서도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표 6-1에는 글이 있었고 이 글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87쪽 그림 6-1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신데 이 세포 모양은 편평, 입방, 원주 이렇게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집니다. 모양과 층수에 따라서 몇 층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되어지는데 첫 번째 평평 상피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비늘처럼 아주 얇게 이제 평평하다 해서 이름이 평평 상피 이제 조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입방 상피 같은 경우에는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책에는 입방이라고 하면서 정육면체인데 주사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주 상피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길고 좁은 원주 둥그런 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원주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과 그 층수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그 상피 조직의 분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아니면 상피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낸다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이 잘 구분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피 조직의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실 건데요. 상피 조직의 분류에서 층에 대해서 이제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표 6-1도 상피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요 표와 함께 요 PPT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단층 상피예요. 이 단층 상피는 이름처럼 단일층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 어디에 관여하느냐? 물질의 이동이나 이제 운반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확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산이라는 것도 배웠고요. 여과 할 때도 이 단층 상피가 이제 속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단층 상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단층 입방 상피, 그리고 단층 원주 상피, 그리고 거짓 중층 원주 상피가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단층 입방 상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예를 들자면 콩팥 세관이 이러한 단층 입방 상피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층 원주 상피 같은 경우에는 바닥막 위에, 아예 위치가 아니라 위에 있는 단일층의 원주 세포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소화기관에 어떤 게 있죠? 예, 위가 되겠죠. 위와 이런 이제 계통이 단층 원주 상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층 상피가 있어요. 중층 상피 같은 경우에는 단층보다 어떻게 하다? 강해요. 그리고 보호 기능도 있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는 입이나 식도에 해당하는 그런 상피 조직이 되겠습니다. 상피 조직은 촘촘히 배열되어 있고 여러 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중층 상피 조직은 미생물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그 중증 상피 가운데서도 이행 상피가 나옵니다. 이행 상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방광이 비어 있을 때 이제 다양한 크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세포가 무려 10층 정도 나타납니다. 방광이 비어 있을 때는 하지만 방광이 차서 방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방광 조직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상피판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세포층의 수는 줄고 세포 모양은 입방형이 아까 이제 그 육각형의 주사위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겠죠. 입방형에서 납작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광과 같이 신축성이 있는 기관에서 발견하는 것으로 해서 이행 상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이행 상피가 속해 있는 중층 상피는 여러 층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단일 상피는 단일층에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중층 상피 같은 경우에는 1 내지 이제 이상이니까 2에서 20 종류의 여러 층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중층 상피라고 합니다.
다음은 샘상피입니다. 샘상피 같은 경우에는 선상피라고 하고요. 단층 입상 상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샘이라는 것은 특수한 물질을 운반한 하나의 이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샘들이 단층 입방 상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샘 상피의 기능은 샘 분비겠죠. 이제 샘 상피인 만큼 샘 분비 기능을 하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분비 샘이냐 아니면 내분비 샘이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보실게요. 외분비 샘 같은 경우에는 관이 아니면 작은 튜브를 가지고 있는 거가 외분비 샘이에요. 자, 그렇다면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름인 만큼 우리 신체 표면 이제 아니면 몸 안으로 분비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액이나 소화 효소 그리고 침 그리고 땀이 여기 외분비 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책 89쪽에 보시면 그림 6-4가 있습니다. 외분비 샘이라고 해서 땀샘 한 선이 있죠. 외분비 샘 이렇게 초록색 선이 피부 스킨에서부터 이제 초록색 선을 이렇게 타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외분비 샘입니다. 그래서 모공 아래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내분비 샘입니다. 이 내분비 샘 하면 대표적으로 갑상선 같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분비 샘은 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쉬운 문제를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여러분 얼굴 보고 할 때 문제를 내려고 이제 탁 나타나게 하는 그 효과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 이게 이 녹화하는 이것은 그 효과를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요. 예, 내분비샘은 특징이 뭐냐면 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분비샘은 어떻게 전달을 할까요? 예, 그렇죠. 내분비샘은 자기의 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호르몬을 뭐를 통해서 보낸다? 예,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그 기관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분비샘은 기관이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상피 이제 조직했고 샘상피 했습니다. 상피 조직 이제 하기 이전에 그림 6-3도 여러분께서 제가 이제 조금 패스를 했는데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책 88쪽에 보시면 상피 조직의 유형과 위치가 있습니다. 입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층 상피, 그리고 난소나 이런 것들은 단층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 소화기관은 단층 원주로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소화계통은 거짓 중추 원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거짓 중추가 이제 그 소변 주머니도 그렇게 예를 들고 있었는데 이 소화계통은 왜냐하면 우리 위가 그 음식물이 들어와 있을 때와 들어있지 않을 때는 이제 그 모양이 구조가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계통 위도 아마 거짓 중추 원주라고 명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허파의 공기주머니는 단층 평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방광은 이행상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기에 약간 구릿빛 나는 젊은 언니, 젊은 여성이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픈해주면서 여러분의 그 익힘에 공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분을 가까이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조직으로 되어져 있는지 낱낱이 여러분의 끝으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썰렁한가요? 죄송해요. 자, 다음은 결합 조직의 기능입니다. 자, 결합 조직은 여러분 책 89쪽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비 조직에 이어서 결합 조직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결합 조직은 근육, 신경, 상피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보시는 유형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나타나는데요. 기능별로는 이제 신체 일부를 연결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뼈, 연골, 근막, 인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지방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물질 운반 또한 있어요. 물질 운반은 예를 들면 뭐 혈액은 중요한 결합 조직이기도 하면서 물질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결합 조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합 조직이 이제 무엇이 보이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먼저 보실 내용이 세포 사회질인데요. 이 세포 사회질은 우리 몸에 있어서 양이 풍부합니다. 액체 성분부터 딱딱한 성분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제 분포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결합 조직은 혈액 공급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나 뭐 힘줄, 연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합 조직이 이제 혈액 공급을 잘 하고 있다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다음은 단백질 합성 섬유의 존재와 양은 다양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콜라겐 섬유는 강하고 유연하고 탄력이 작습니다. 콜라겐 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피부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아니면 피부를 위해서 먹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콜라겐. 네, 대표적으로 많은 거가 근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여성분들이 닭발뼈를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왜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닭발뼈에 콜라겐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피부를 위해서 강하고 유연한 탄력적인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을 드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엘라스틴, 탄력 섬유가 나오는데 엘라스틴 하면 모 회사 샴푸 이름이 되겠죠. 엘라스틴, 단백질 섬유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엘라스틴 섬유가 되겠습니다. 강하지 않지만 고무밴드처럼 매우 잘 늘어난다라는 그러한 엘라스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세막 섬유예요. 미세 콜라겐. 위에 콜라겐이 있지만 세막 섬유, 미세 콜라겐도 그 단백질 섬유에 존재하는 그러한 양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합 조직의 유형입니다. 성근 결합 조직의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근 조직, 그리고 두 번째 지방 조직, 세 번째 그물 결합 조직입니다. 이 성근 결합 조직은 세포 주위에 느슨하게 있는 섬유예요. 뿐만 아니라 불규칙하게 배열되어져 있는 섬유로서 그 특징이 되겠고요. 여러분 책 91쪽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책 91쪽 보시면 어떤 남성분이 약간 개슴츠레한 눈으로 앞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분 또한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자기 가슴을 열어서 오픈하면서 조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남성분의 몸에 있는 결합 조직의 유형 및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자기 몸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면 친밀 결합, 그 뼈와 뼈 사이에 특히 이제 그 쇄골과 상완이죠. 여기 팔에 있는 뼈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에는 어떻게 섬유냐? 치밀하게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골수에는 세망이라는 이러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의 배에는 그렇게 뱃살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으나 지방이 이제 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쇄골 클라비칼에는 이제 뼈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 갈비뼈와 복장뼈 사이에는 부착되어 있는 연골이라는 유기질 연골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피부, 팔뿐만 아니라 이제 발바닥 기저막이라고 그러죠. 피부로부터 나와 있는 성길결합 조직, 성근 조직이라고 그러죠. 이 조직이 있다라는 결합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성근 조직인데요. 이 성근 조직은 장기를 서로 결합시켜주는 접착제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사이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결합 조직 중에서도 가장 넓게 분포되어져 있는 거가 성근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조직인데요. 이제 지방 조직이에요. 이 지방 조직은 지방을 저장한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방의 축적과 저장된 기능을 이제 지방을 방출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조직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방 세포 중에서 갈색 지방도 있는데, 예,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추위에 인체가 우리 몸이 이제 열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연료로 사용되는데 이 열은 근육을 뚫림에 의해서 발생하고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열을 잃었어요. 그럼 열을 잃으면 또 그 체온을 또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거 우리는 맨 앞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방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 조직의 기능으로는 신체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고 체온 조절을 한다라고 이제 내용이 되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봄, 여름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겨울 추위에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소변을 보고 화장실에 나왔어요. 소변을 보고 막 했을 때 몸이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떨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이제 소변이 배출되면서 체온을 잃었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체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우리 몸의 근육을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예, 발생되었던 그 열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가 이때 쓰이는 조직이 지방 조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 조직은 장기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지요. 자, 세 번째로는 그물결합 조직인데요. 이 그물결합 조직에 이제 보시면 그물 섬유를 특징으로 하는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이 다른 조직을 지탱함으로 인해서 그물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름이 그물결합 조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이 결합 조직의 유형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각각의 특징들을 잘 익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 다음은 결합조직의 유형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0쪽에도 있어요. 결합조직의 유형에 보시면 많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 먼저 치밀 섬유가 있습니다. 결합조직 기능으로는 힘줄, 인대 이러한 것들은 구조를 이제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남성분의 그 쇄골과 함께 팔 그 상하를 연결해주는 인대에 있어서 치밀 섬유 조직이 있다라는 거를 그림으로 보셨고요. 연골도 있습니다. 카트리지는 연골 모세포로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이 형태는 유리질 연골, 그리고 섬유성 연골, 그리고 탄력성 연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는 거. 자, 다음은 뼈, 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뼈에 대한 조직은, 뼈 조직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뼈 하면 칼슘, 그렇죠. 이 뼈는 칼슘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 이제 연세가 드시고 중년에 이제 되시면 골다공증에 대한 문제를 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이제 인생을 사시고 느지막하게 찾아오는 그 문제, 골다공증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그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골다공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 뼈 조직이 우리 기능에 있어서 칼슘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혈액과 림프가 있어요. 혈액과 림프는 무엇보다 혈액 결합 조직이 있고요. 수송과 보호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은 신경조직이에요. 신경조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 여러분 책 93쪽에 있어요. 신경조직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뇌, 척수, 뉴런, 예, 신경이라고 합니다. 뉴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류를 보시면 신경원, 그리고 신경악교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경조직은 신체 구조 사이에서 빠르게 정보를 교환하고 신체 기능을 통제하는 거가 신경 조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경악교는 연결 및 지지 기능을 하는 특수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제 94쪽 그림 6-6에 있습니다. 신경조직의 두 가지 유형해서 A는 신경원, B는 신경악교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경원은 위에 신경세포체, 이제 세포체, 이제 셀 바디라고 있죠. 그 바디가 중심이 되겠죠. 바디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축삭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수상돌기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이따가 보고요. B 그림을 보시면 신경악교인데 이 신경악교는 가지, 연결세포라고 보시면 되고 신경세포체와 돌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신경은 다음 중간고사 이후에 아마 신경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고 이 정도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림을 조금 더 설명할까요? 그러면 세포체에는 두 종류의 돌기가 있습니다. 위에는 수상돌기가 있고 아래에는 축삭이 있는데요. 축삭 같은 경우에는 세포체로부터 멀리 있죠. 예, 먼 쪽으로 신경 자극을 전달을 합니다. 그 역할이. 자, 그렇다면 수상돌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죠. 가지가 이제 축삭은 하나이지만 수상돌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경 자극을 세포체 쪽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수상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육 조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94쪽인데 제가 90쪽이라고 있고 적혀져 있네요. 죄송합니다. 94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근육 조직 이전에 근육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세포는 우리 몸의 운동을 관장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어떤 조직보다도 아주 강한 수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은 우리 몸에 안전성을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체열을 생성합니다. 아까 좀 전에도 제가 겨울에 소변을 보고 나면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근육 조직의 이렇게 운동으로 인해서 체온이 올라온다는 거, 체열을 생성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근육 조직이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근육 조직은 짧아지거나 수축하는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신체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에 보시면 근육 조직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가 뼈대 근육, 두 번째가 민무늬 근육, 세 번째가 심장 근육,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 뼈대 근육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이 뼈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므로 우리는 이 근을 수위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민무늬근인데요. 민무늬근은 평활근이라고도 합니다. 의식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한다고 해서 불수의근이라고도 우리는 이름을 명명하기도 하죠. 이 근육은 가늘고 긴 우리 몸에 있어서 내장 벽이나 위장 같은 장기뿐 아니라 간과 혈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긴 장기 같은 곳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가로무늬가 없는 근육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심장 근육인데요. 심근이라고도 합니다.
예, 심근하면 심장 근육 이제 줄임말로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디악 머슬인데 이 심장 근육은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예, 당연히 심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근육이 심근이 되겠습니다. 이 심장 근육은 가로무늬근이기도 하고요. 심장벽을 구성하면서 심장 박동에 관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근육 조직의 유형과 위치에 대해서 이제 보실 건데요. 여러분 제 95쪽에 보시면 아까 앞에 보았던 그 여성 같기도 하고 다른 여성 같기도 하고 비슷해요. 자,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육장, 조직에 대해서 배움에 있어서 근육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고자 자기 몸을 오픈하고 있어요. 자, 그 근육 조직이 어떤 유형이 있느냐? 처음 뼈대 근육, 그리고 신장 근육, 민무늬 근육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복구인데요. 우리 신체에 있어서 그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에 어떻게 복구되어지는지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생, 두 번째는 섬유화입니다. 재생 같은 경우에는 유사 분열을 통해서 조직이 기원세포, 제일 처음 세포와 동일한 세포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우리는 재생이라고 합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섬유화입니다. 파이브로시스인데요. 이 섬유화는 손상된 조직이 섬유성 결합 조직이 형성되거나 반응 조직으로 대체되는 것을 섬유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직 복구의 유형에 있어서 두 가지 재생과 섬유화 두 가지로 유형이 이제 구분되어진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 가운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섬유화가 이제 지나치게 일어나서 켈로이드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켈로이드 반응이라는 것은 피부 손상 부위의 섬유화가 지나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입거나 비거나 아니면 찰과상 이후에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두꺼워지거나 커지는 경우를 혹시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상처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크게 비거나 뭐 찰과상이 났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두터워지거나 좀 그런 경우는 그 피부는 켈로이드 체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찰과상이나 뭐 이렇게 비었을 때 나오면 예쁘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두 배, 세 배로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우리는 켈로이드 이제 체질이다, 켈로이드 반흔이라고 하는데 섬유화가 손상된 이제 피부가 지나치게 이제 섬유화가 일어난 현상을 우리는 그 켈로이드 반흔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조직 복구의 단계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타이틀 자체를 아예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복구의 단계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익혀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96조 그림 보시면 그림 6-8 보시면 조직 복구의 단계에 대해서 A부터 F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별표하셔서 잘 익혀두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가르쳐 드릴까 말까요? 고민이 되긴 하는데 다음 시험에 조직 복구의 단계에 대해서 바르게 형성된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 복구의 단계에 대해서 A부터 F까지 여러분이 눈 감고도 그냥 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저희가 상처를 입었어요. 상처를 입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 막 이제 조직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혈계와 딱
딱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딱지로 인해서 조직 복구 시작이 되어지는데 위에는 딱지가 않지만 아래에는 조직 복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반응 조직이 형성이 되고 상피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딱지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제 재생이 되는 결과가 나와지겠죠. 그래서 짧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책 96쪽에 있는 그림 6-8을 별표하셔서 이해하시고 이 단계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 시간에는 많은 부분들을 조직에 할애하고 그의 끝부분인데 이제 막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기관의 표면이나 아니면 주변을 덮고 있는 얇은 조직 시트를 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막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 96쪽 표 6-3에 보시면 예, 막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저작권으로 인해서 그림이나 표를 가지고 와서 이 한 장의 PPT를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도 이 PPT 보랴 아니면 책 보랴 정신이 이제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림이나 표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저작권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질 못해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캠퍼스 오시면 짧게 이렇게 학교에서 공유하는 것은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하거나 하는 것은 조금 저작권의 문제로 인해서 지양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책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의 유형을 보시면 유형에는 상피 조직과 턱에는 결합 조직막이 있어요. 상피막에는 피부막, 점막, 장막이 있고요. 결합 조직에는 활액, 뼈, 연골, 수막, 연막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막의 유형에는 상피막이 있는데 이 상피막에는 피부, 점막, 장막이 있고요. 자, 결합 조직막에는 혈액, 뼈막, 연골, 수막, 근막 예,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각 호흡이나 근육이나 소화, 심장 파트에서 이 결합 간단하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나 근육이나 소화, 심장 파트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때 이 부분은 그때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렇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 97쪽에 보시면 그림 6-9 상피막이 있습니다. 이 남성분의 입 쪽에 보시면 입 안에 그리고 구강 식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점막이 있고요. 심장 내 쪽에는 내장 쪽 심장막이 있고 그리고 벽 쪽 심장막이 있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양쪽에는 폐가 있는데요. 이 폐에는 내장 쪽 가슴막, 장흉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벽 쪽 가슴막, 외흉막이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분의 소장, 대장 쪽에는 내장 쪽 배막, 장복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벽 쪽 배막, 외복막이라고 해서 이 상피 조직이 우리 몸 장기에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장기 안쪽에도 있지만 우리 피부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합조직막의 위치예요. 보시는 것처럼 결합조직의 막은 활액막은 관절에 있고요. 뼈막은 뼈에, 그리고 연골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연골에 있겠죠. 그리고 수막, 좀 어렵습니다. 수막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뇌와 뇌 아래쪽에 있는 척수에 수막이 있고요. 근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 전체에 이제 퍼져져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다음은 점막이에요. 점막은 우리 신체 외부로 개방되어 있는 모든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을 점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로는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 생식기관이 되겠습니다. 장막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외부로 개방되어 있지 않은 신체의 배 안에 위치하는 것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여러분 책 97쪽에 상피막이라고 해서 보셨는데 바깥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안쪽에 있으면 장막, 밖에 있으면 점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막의 위치로는 가슴막, 흉막이 있고요. 그리고 심장 쪽에 있는 심장막, 그리고 배막에 있는 복막, 그리고 복막 중에서도 안쪽에 내장 쪽 배막, 그리고 외쪽에 있는 벽 쪽 배막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신체의 조직과 많은 부분들을 조직에 대해서 이제 할애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끝부분 우리 신체에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렇게 해서 나누는 막바지 하였습니다. 혹시 오늘까지 배운 것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신 분은 메일이나 백석톡으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